오늘 제가 맡은 세션은 법률 AI에 대한 것인데 아마 오전 키노트 때도 저희 대표 변호사께서 안식 대표 변호사께서 법률 AI 지식의 문턱을 낮추다라는 제목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맡은 세션은 오전 키노트의 약간 연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좀 총론과 강론, 좀 더 구체화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션의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법률 AI의 영역 설정, 그 다음에 기능적 관건, 그 다음에 구현 방안. 사실 오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법률 AI가 뭐 무엇이다, 뭐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 좋다, 뭐 그렇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희 SK와 저희 한결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 전 단계에서 그럼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좀 뭐랄까 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장표로 들어가기 전에 좀 사전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 법률 영역에서도 AI의 어떤 파고가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엔지니어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어쨌든 고등학교 때 이과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과고요. 네. 저희 업계, 이 법률 서비스 업계에서는 아직 AI 파고가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 주요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권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들, 그리고 관공서 이쪽 중심으로 해서 AI 구축을 위한 TF가 이제 서서히 꾸려지고 있습니다. 관공서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관공서의 업무를 부담을 덜고 좀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좀 안타깝게 민간 분야에서는 이 기존의 법률 지식들을 개방하고 공유하려는 흐름이 아니라 소수의 그 법무법인들이 좀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좀 뭐 유교적 그런 관념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독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 비밀로서 보호하고, 과연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정말 큰 힘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내가 무엇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밸류를 높이는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고, 영업비밀로서 숨겨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개하는 쪽,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게 더 강한 힘을 갖고 또 우리 전체 우리 사회 전체의 밸류를 높이고 우리 국가도 더 강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개인이 살아갈 때, 또 기업 활동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법을 만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나 혼자니까요. 그런데 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때 무언가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구속력이 없는 것은 윤리라고 부르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법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상적인 그 개인의 거래요. 뭐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는 일상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회사법, M&A, 지적재산권 이런 전문적인 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법률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럼 내가 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M&A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과연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은 어떤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심하게 보면은 좀 형사적인 책임을 질 그런 우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법률 판단 제시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판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는 변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 활용점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법률 지식, 일상 법률 지식, 전문 법률 지식,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 문서화돼서 났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 문서 작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카테고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좀 독자적인 그 구분이라고 그 카테고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법률 AI가 이 모든 영역에서 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뭐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힘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영역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필요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여기서 그 기준을 돈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로. 그러면 어느 영역, 또는 내가 이 전문 지식 분야를 독점의 효과로서 장기간 그 지배력을 갖겠다. 그럼 이제 독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오전에 그 키노트 때 말씀드린 지식의 물턱을 낮춘다. 그리고 법률 서비스 대중화로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예. 일단 가운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예. 이 의료나 금융은 아주 먼 옛날부터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 금융이 기업 금융의 형태를 갖춘 거는 이 중세 유럽의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그 이전에 이 삼선, 그러니까 해운업에서 처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금융은 다 개인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다음에 다시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의료는 당연히 사람을 치료하는 거니까 개개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은 좀 그 금융이나 의료와 뭐 유사한 법률 그 전문 지식 분야이긴 한데, 법률은 오랫동안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아니면 뭐 상속을 받고 상속을 하고 하실 때 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이런 전문 직역자들의 자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법률 분야는 좀 그렇기 때문에 좀 폐쇄적이고요. 그리고 좀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문턱이 높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어려운데 그 공급자들의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비용이 좀 크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수입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가 받아야 될 돈이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아마 법률 AI 기술이 법률 쪽에 접목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못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영역에서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문 법률 지식을 일상적인 법률 지식이건 전문 법률 지식이건 그 법률 지식의 수혜를 받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수요자와 그 강력한 공급자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한국이든 선진국, 후진국을 불문하고 또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게 과연 그 가치로 볼 때 타당한지, 현재 이 구조가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지를 떠나서 이게 옳은지, 이걸 깨면은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AI 영역은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AI 영역들은 AI를 도입해서 또는 뭐 그보다 낮은 단계의 IT를 도입해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고용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직업군과의 충돌이 있게 돼요. 그런데 좀 재밌다고 할까요? 저희 법률 분야에서는 이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직업군하고 충돌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쪽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AI를 구축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좀 복잡하고 또 용어가
동의어 유효가 많고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축하기 좀 까다로운데 그 구축하는 과정에 다른 직역과의 충돌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그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밸류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방향에서는 그 경제적 이윤을 뿐만 아니라 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력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번 이 페이지에서는 조금 그 법률 AI의 기능적 관건이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기술적 관건이라고 적을까 하다가 오늘 그 엔지니어 분들께서 많이 오시는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능적 관건이라는 용어로 바꿔놨습니다. 이건 어떤 IT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요. 그런 측면도 포함하고 있지만 저희 법률 지식을 그 컴퓨터에 밀어넣고 또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기 위한 어떤 중요한 고비가 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첫째 검색, 둘째 결합, 셋째 변경 관리인데요. 뭐 이 세 개의 단어가 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은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찾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종이 문서에 적혀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인식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OCR 기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저희 법률 쪽에서 사용되는 문서들은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 이런 기호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 내에서도 도형 기호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IT 기술적인 측면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법률 AI가 온전하게 구축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돼가지고요. 이 해소가 되는 걸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먼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바깥 부스에 있는 부동산 권리 분석 자문 서비스입니다. 바로 등기부를 자동으로 떼고 그리고 그 자동으로 뗀 것을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인식할 때는 IT 기술뿐만 아니라 이 법률적인 로직이 강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등기부에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뭐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 있을 때요. 그거 그냥 인식해드리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 단어 옆에 사람의 성명이 있을 때 그게 팔기 전의 소유자인지 판 후의 소유자인지 그거를 규명을 해줘야 되고요. 하나하나 학습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건은 저희가 검색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기능적 관건은 그 이름을 결합으로 붙여봤습니다. 이 결합은 그 지식과 지식을 결합시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긴 한데 아주 그냥 낮은 수준에서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를 결합시키고 문장과 문장을 결합시키는 것인데요.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자연어 처리 기술로 다 되는 거 아니야? 현존하는 그 AI 기술의 자연어 처리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질의응답 Q&A를 자동화하고 또 뭐 콜센터를 좀 무인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또 뭐 날씨 정보를 무인화하고. 근데 저희 분야에서는 이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유체동산이라는 단어와 뭐 아주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또 부동산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 유체동산, 부동산이라는 단어들이 민법에서 쓰일 때, 집행법에서 쓰일 때, 소송법에서 쓰일 때 그 범위가 다 다릅니다. 자, 부동산 내에 그 선박이 들어가는지, 항공기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법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 영역에서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동의어 유효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되지 않으면은 이 법률 AI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것 없이 구축하고 있는 법률 AI는 사실 허상이고 신기루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연어 처리가 중요하고 자연어 처리 중에서도 동의어 유의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서비스, 이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은 상당 부분 올라와 있고요. 검토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작성하고 검토가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 것과 남이 쓴 글을 이해하는 것,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이 쓴 글을 이해할 때는 이분이 긍정적인 톤으로 썼는지 부정적인 톤으로 썼는지, 우리가 단순히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자 하나하나만 읽는 게 아니라 문맥을 또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까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토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기능적 관건으로 생각하는 거는 변경 관리인데요. 이거는 법령, 판례, 그리고 또 중요한, 저희 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그 견해,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뀐 것들을 수시로 계속 병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왜 병합이라고 하냐? 그냥 바뀌기 전의 것을 빼고 바뀐 후의 것을 채워넣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업계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의료나 공학 쪽에서는 그런 방향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떤 한 분야의 그 지식이 바뀌면은 다른 분야에 이제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령 이 부동산 등기 제도의 일부가 바뀌면요, 가령 이제 소유권 뭐 등기부에 나와 있는 물권의 제도로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집행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왜냐면 그 부동산을 이제 경매를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방법과 절차가 바뀌게 되거든요. 또 가져간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 범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희 업계는 하나의 지식이 바뀌게 되면 다른 영역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그것을 잡아나가면서 그 룰을 만들고, 그 룰이 정착이 되면 이제 컴퓨터가 대신하면서 점차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변경 관리는 단순히 바뀐 것을 빼고 교체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다른 영역 민법에서 민사집행법에서 민사소송법으로, 또 민법과 형법 사이에서 계속 크로스하는 많은 그런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 결합, 변경 관리에서 변경 관리를 가장 밑에 놨고, 밑에 놓은 이유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지만, 이것까지 해결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보시면요, 이 근로관계, 임대차, 이혼, 상속 등에 대해서 이제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자,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려면은 그 밑에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야 되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고, 단순히 IT 기술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들이 종횡으로 엮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제가 우리 사회를 참 크게 혁신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기업 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될 법률들, 이게 10년마다 그 법률의 숫자만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특별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께서 그 의원 재임 기간 동안에 치적을 만들려면은 어떤 큰 민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그 의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아예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는 게 남들한테 얘기할 때 좀 부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에서 법학자들이 오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특별법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특별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들도 처음 보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법률 환경에서 그 기업 활동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법률을 지켜야 되는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변호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요즘 1년, 2년마다 자리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 공무원분들도 전임자한테 물어봐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하고 전임자가 모르면 이거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위반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기업 활동하는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 여주에서 내가 이 장소에서 공장을 짓는다.
또는 현재 있는 공장을 한 10% 이상 증설한다. 자,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단순히 환경뿐만 아니라 건축도 당연히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사업자들이 다 공부를 하고 그때그때 그 회사의 직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 코스트는 어마어마한 건데요. 사실 지금 우리 기업 활동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맨 아래쪽에 보여드리는 건요, 바로 좀 오타가 있는데요. 안전, 환경, 보건, 식품위생, 일단 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이 영역들에 대해서 현존하는 법률들을 다 분해를 해서 그 기업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 조항들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공정 단계별로, 시간 순서대로요. 그 다음에 업무 영역별로, 업무 부서별로요. 그리고 특정한 업무 영역별로. 지금 이제 그 착수는 된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결정할 때, 지금 가격 결정 내 마음 아니야? 하지만 이게 중소기업들한테 맞는데 대기업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 가격을 결정할 때 공정거래법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할 때 각종 통관 절차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 사고가 나면 기업에 굉장히 블레임을 주게 되죠. 매출 감소도 불러올 수 있고요. 지금 실제로 뭐 몇 가지 사건들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회의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사회에 갖고 올 수 있는 혁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한번 하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법률회의의 구현은 스텝 A, 스텝 B, 스텝 C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텝 A는 개인 간의 일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제 자문 서비스고요. 스텝 B는 일상적인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에 대한 서비스, 검토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고요. 스텝 C는 근로관계, 임대차, 이혼 상속 이런 것들에서의 질의응답과 판례 검색 서비스입니다. 물론 일반 대중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아래쪽인데, 아까 제가 기능적 관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아래쪽이 구축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을 구축했다고 말하는 어떤 서비스들은 대부분 그 백그라운드에서 정부의 질의응답 자료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끌고 와가지고 컨트롤 F에서 찾아주는 그 정도 서비스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적 관건에서 앞장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 결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동의어, 유의어는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법률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한 동의어, 유의어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엉뚱한 걸 찾아오는 거죠. 자, 다시 다음 장표로 가세요. 예.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스텝 C를 바로 하고 싶은데 역량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밖에 있는 부스가 바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스텝 A의 부동산 권리 분석 자문 서비스인데요. 지금 저희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부동산 등기부를 10,000개를 돌렸다 하면은 그 10,000개 등기부 중에서 저희 컴퓨터가 한 글자라도 모르는 등기부 몇 개나 될까 하면은 지금 30개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율이 지금 98%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A는 지금 사실 거의 다 지금 저희 기술적으로랄까요? 기능적으로는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예, 스텝 B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스텝 C는 어떤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될지가 대부분 윤곽이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동의어 유효가 아니라 그 동의어 유효 처리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단순히 어떤 단어가 품고 있는 하위 범주를 특정해주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부동산 밑에 선박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특정해주는 경우, 또는
그 유의어 동의 그 어떤 단어에 상반되는 용어들을 또 짝을 지어줘야 되는지 이런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저희가 이제 어떤 언어적인 파악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법률 AI의 이제 구현 방안 중에 저 밖에 부스에 있는 저 부동산 권리 분석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아까 이 기자분들께서도 좀 질문하셨는데 그 기자분들께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한 2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냥 변호사가 등기부 보고 설명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첫째로 코스트가 비싸죠. 근데 그걸 둘째치고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 변호사들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에는 땅이 붙어 있죠. 대지권 지분이라는 게 붙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별로 관심 안 갖고 있다가 재건축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보통은 내 아파트의 지분이 얼마인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용적률을 보는데요. 그 단지 전체의 용적률을 보는데 용적률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대지의 지분이 됩니다. 내 것만 놓고 보면 대지의 지분이 되는데 이게 대지권이 안 붙어 있는 아파트가 예상률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100건 중에 적게는 1건, 많게는 2건 가까이는 아파트에 대지권이 안 붙어 있어요. 왜 안 붙어 있냐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아파트를 실제 뚝딱뚝딱 건축하는 건 시공사고 아파트를 파는 건 이제 시행사죠. 그 시행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땅의 저당권을 잡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분양을 해서 소유권 한 명 한 명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줄 때 이전해주면 땅에 있는 저당권을 그만큼 풉니다. 은행에 가서 푸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양 잔금 받았으니까 각 은행에 가서 내주고 이제 저당권을 풀어야 되는데 그 하나 풀고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부도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지권이 안 붙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계속 거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물량들이 우리나라에 좀 적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땅에 저당권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등기부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한두 글자 단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고 그걸 파악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시스템은 그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보기 때문에 다 잡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그래서 이 등기부를 통해서 이 등기부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좀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과 모르는데 나중에 그 불이익을 입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기본적인 컨셉은 알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유와 공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계약서 작성 검토 서비스인데요. 이 장표에 너무 구애받으실 필요 없고 이 계약서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갑을 관계가 명확합니다. 개인 간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대인이 유리한 시즌, 임차인이 유리한 시즌에 따라서 이 갑을 관계가 확 달라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계약 관계에서는 공정한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기초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비워줘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률에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명도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럼 임대차가 끝나 언제까지 비워줘야 돼? 사실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논의해봐야 될 문제고요. 특히 이 주택 임대차가 아니라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원상복구될 게 꽤 많은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그날 명도해라 사실은 좀 힘든 얘기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쓰이는 계약서들을 보면 그냥 임대차 계약 끝나면 그날 명도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계약 조항들 때문에 분쟁이 심심찮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약서 작성을 IT를 접목시켜서 가급적이면 공정한 계약서를 보여드리고요. 왜 그것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이제 엔지니어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생활법률 비서, 생활법률 지식을 알려드리는 이제 질의응답 서비스인데 기존의 검색, 현재 법률
현재 종합법률 정보 검색이라든지 법원의 어떤 법고를 이런 법률 정보 제공 그 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키워드 검색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아예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게 이 용어가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아예 검색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희는 이 자연어 기반으로 동의어, 유효 처리하고 그 또 상단에 고도의 자연어 처리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그 지식을 모르는 분들이 그 자연어를 이야기하면은 그 컴퓨터가 적합한 파일들을 찾아주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 이 정확도를 표시하는 이런 기능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뭐 작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될 거고요. 우리 사회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경제 활동을 더 빠르게 촉진시켜서 더 그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시대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변호사인 관계로 뭐 IT 테크니컬에 대해서는 많은 건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좀 떨어질 거고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좀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질문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걸로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만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